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서울, 특히 강남 그리고 준강남, 자,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안 빠지죠? 잘 안 빠지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딩해서 뭐 송파 같은 경우에도 잠실 28억 고점에 뭐 24억까지 찍었어요. 뭐 4억 차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다. 분명히 지방은 뭐 작살 났고, 수도권도 작살 났고, 그 다음에, 뭐, 서울의 강북 지역도 잘 거래가 안 되고, 노도강, 금강구 그런 지역들. 물론 이제, 조금 거래가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되는 지역은 있어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요즘 이제 유행이 그거였잖아요. 두 채 가졌던 사람이 한 채로 가고, 세 채 가졌던 사람이 한 채 가고, 지방에 있던 거 팔아서 서울로 가고, 지방에 있던 두 채 아파트 가졌던 사람이 다시 또 서울로 가고, 거기 또 서울 가면 이제 뭐 송파나 마용성, 뭐 강남, 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시계 이야기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버블이 다 꼈잖아요. 그러면 지방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꼈다고. 뭐 대전 같은 데도 상급지 아파트는 8억도 넘었었다고. 8억이 뭐예요? 한 뭐 10억도 가고 그랬었지. 그죠? 그럼 지방에서 두 채 팔으면 20억이잖아. 그러니까 지방에서 불린 몸집을 가지고 두 채 팔았어. 그거 가지고 성파 가는 거야.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 버블이 만든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등치들이 커졌다고 할까, 버블이 만든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들이 이제 서울로 몰려가면서 서울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또 너무 극격한 규제 하나,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규제 하나 해준 거야. 뭐 마치 폭락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분양가가 분양이 잘 되고, 고분양가였던 것들이 그러면서 그 분양가에 팔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10억짜리에서 한 11억 사이에 팔리니까 인근의 아파트들도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가격, 뭐 9억 5천, 뭐 그 가격에 또 팔리고, 분양가가 기준이 된 거지. 분양가가 잘 팔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준신지 아파트도 한 뭐 5천에서 1억 빠진 가격에 또 팔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리바운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구조적인 문제. 자, 그러나 이제 그걸 무조건 뭐 폭락해야 된다, 뭐 그렇게 강조할 수는 없다고. 무조건 집값은 폭락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왜 집값이 리바운딩을 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집값의 전망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어.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뭐 다른 거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의 분양가는 대한민국의 서울 기준으로 한 10억에서 11억, 대한민국의 3%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산다라는 거야. 준신축급도 서울에 9억 5천이면 대한민국의 5%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안 되겠지. 잘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닌데, 그 예를 들어서 서울의 전체적인 자산이 다 올라갔잖아. 부동산의 자산 가격이 전부 다 레벨업이 돼 버렸잖아.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빌라 가졌던 사람도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그거 팔고 예를 들어 25평 아파트를 사는 거야. 그러면 25평 아파트도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 25평 아파트가 또 팔고 32평 아파트로 갈 거야. 그러면서 대차 수요가 생기면서 자꾸 이 버블 경제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 후유증이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거래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 버블 경제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쭉 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은
우리는 구조적 저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그 소위 좀 길게 장기 침체로 간다는 전문가들 이야기는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집값의 흐름은 지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돼. 우리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가 없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소득이 올라가야 금리를 좀 더 내면서 좋은 주택에 사는 거잖아. 그러면 그 수요가 몰리면서 좋은 상급제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집값은 장기적인 침체로 간다. 이 잔파도에 뭐 바운드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무증후군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집값이 고분양가에 분양하는 것들이 다 팔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그러고 연차적으로 지금 공공택지를 계속해서 지정하고 있어. 2030년도에 입주할 아파트 실제로 그때 입주하기도 쉽지는 않아. 이 로드맵상으로. 그런데도 어쨌든 국민들한테 싼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할 테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잖아. 포무주공 갖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거야. 그거야. 이번에도 평택도 지제역을 지정한 것도 그거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공급 물량은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분양가에 굳이 받지 말아라.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국의 경제에 관한 얘기야. 중국에. 여러분,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어떤 재테크를 하든 뭐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중국의 경제를 우리가 모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 요즘 뭐 중국 정부하고도 계속 뭐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에게 좀 건방진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거야. 그리고 중국 경제를 알아야지 우리 경제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 거기도 구조적 저성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구조적 저성장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제가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경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 투자의 중장기 전략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뭐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제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세계 경제, 세계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면 어떤 구조적 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야.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미중 패권 전쟁이야. 패권 싸움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중국 경제 상황이야.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후변화, 미중 패권 문제, 이 문제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고퀄리티야. 이거 뭐, 사실 이런 얘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부동산 유튜버 중에, 재테크 유튜버 하시는 분도 이런 얘기를 못해. 저는 주식 투자를 좀 나름대로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하잖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중국의 경제. 근데 최근에 전문가들의 진짜 전문가들, 어떤 주식 전략가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 경제 공부를 하고 중국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 우리 중국의 수혜주들이 있잖아. 뭐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K-뷰티, 그죠? 아모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차화정, 뭐 그런 주식들이 중국 때문에 중국의 고도 성장 때 막
10배, 10배고가 나왔던 거 아니야? 그죠? 자, 이제 그런 희망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는 중국 때문에 우리 주식이 성장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래. 그래서 완전히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으라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수혜주라는 게 이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물론 이제 나중엔 좋아지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탈출구가 안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 얘기, 그게 오늘 메인 주제예요. 자, 여러분, 중국은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은 나라지만, 이 자원이 많은 나라지만 에너지가 모자란 나라라고, 그죠? 에너지가 모자란 나라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빨리 서둘러서 전기차를 대중화시키는 거야. 에너지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 많긴 하지만 이 나라가 가진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대한 수송 통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충돌을 하는 거야. 그죠? 그 남쪽에 그 대만 쪽에 있는 그 남사군도라고 하나요? 저 그쪽이 이제 배가 다니는 길이잖아. 거길 장악하려다가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그죠? 그쪽 서쪽에 그 땅을 통해서 또 그쪽에 우즈베키스탄인가 뭐 거기 여러 나라 있잖아요. 투르키스탄인가 거기서 이제 또 그 에너지를 또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공급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이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게 결국은 이게 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 때문에 충돌한다는 거야.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어떤 경제의 기본이거든. 결국은.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야. 미래가 보이고 미래의 경제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는 거야. 자, 일단 넘어가시죠. 자, 대체로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하고 리오프닝을 선언했죠.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얼마 전에 그 누구죠? 증권 전문가, 그 유명하신 분인데, 자, 그분이 실제로 중국을 가니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을 가니까 굉장히 백화점이라든지 그 쇼핑센터가 썰렁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공항이라든지 굉장히 썰렁하더라는 거야. 중국 경제가 다운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했더라고.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했지만 중국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물론 그 안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일단은 세계 무역의 공급망이 깨졌잖아. 그리고 미국과 패권 전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역 수지도 무역 흑자 수지도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내순환, 쌍순환, 내부 순환을 가지고 우리 경제 살리자고 했는데 그 내부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23년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도 이 리오프닝 기대감이 거의 빛을 발해버렸다라는 거야. 왜 그런가를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상반기 그 중국의 경제 관련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 당국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나쁘다.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야. 이거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높아지면 정치적으로 민감하죠. 중국의 인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한 해에 쏟아지는 게 뒤에서 보겠지만 1100만인가요? 그렇다고 1100만이 쏟아져. 근데 이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야. 이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무슨 이유겠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자, 안 돌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중국의 5월 청년 실업률이, 자, 청년이라고 하면 16세에서 24세야. 자, 이 중국의 5월 청년 실업률이 20.8%, 역대 최고치라는 거야. 지난 4월에 20.4%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18년에 4월에 10.1%, 4년 만에 2배를 넘겼다.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 중국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되는 트렌드인데, 자,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전체 연령대 실업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령대까지 포함하는 거는 꾸준히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야. 5.2%.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청년 실업률만 계속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우선 문제가 뭐냐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년층의 인구가 많다라는 거야. 2022년 현재 16세에서 24세 인구가 2억 3천만 명이래. 어마어마하죠. 2025년까지 2억 5천만이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고용시장에 청년 인구가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다. 근데 이 나이가 어떤 나이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이대잖아. 근데 돈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야. 자, 올여름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나올 청년은 1158만 명. 역대 최고치라는 거예요. 지난해보다 82만 명이 증가하겠다. 자, 상상을 초월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공장에는 일자리가 있겠지. 그죠? 근데 이 중국도 이 지금 청년들 16세에서 24세들은 귀하게 자란 세대들이잖아요. 부유하게 자란 세대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장에 안 간다는 거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중국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장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도시에서 대학 나온 청년들은 제조업 공장으로 안 간다는 거야. 이런 일이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장은 사람이 부족하고 도시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자, 그런 현상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 자,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도 공장에 일자리 사람이 모자르니까 더 돈을 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도 물가는 뛰겠죠. 그죠? 자, 물가가 뛰는 거야. 인프레가 되는 거야. 이래서 세계적인 인프레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 그죠? 옛날에 중국에서 저임금으로 싼 제품의 물가를 세계에 공급했잖아.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자, 오직하면 이렇게 많은 그 대졸자들이 도시로 쏟아져 나오니까 이 문화혁명 때 그 모 대통령이 마오쩌둥이 청년들을 그때 농촌으로 다 내려보냈잖아. 정신교육 시키려고. 그걸 하방이라고 그랬잖아. 하방. 그죠? 농촌에 가서 봉사해라. 농촌에 가서. 자, 그런데 시진핑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서 또는 도농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강제적으로는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마오쩌둥이 하방시킬 때는 강제적으로 했다고, 그 지식인들을. 근데 지금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워낙 도시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농촌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직하면. 자,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끌고 온 두 개의 가장 큰 동력은 이 두 가지예요. 중국의 성장 동력이에요. 근데 수출이 지금 줄고 있잖아. 대중무역 규제로. 그죠? 대중무역 규제. 그리고 건설 투자는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빈집이 몇천만 채라고 그러잖아. 빈집이. 이 건설 경기는 폭삭 망한 거고. 빈집이 몇천만 채래. 빈집이. 그래서 더 이상 건설 투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중국의 수출 주도와 이 건설 투자, 이 부채 기반의 투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옛날에 이제 고속도로 놓고 철도 놓고 그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거 다 부채로 만든 거 아니야. 이젠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지. 이제는 기반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수출 경제, 내수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구조적 성장에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을 보니까 수출액이 지난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5%. 이 중국이 이거 감소하면 안 되거든. 중국 같은 나라는 평균 성장률이 6%, 7%였는데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거야. 수출이 지난 3월 14.8% 증가했지만 4월에 오름세가 반토막 나더니 결국 5월에 마이너스까지 났다. 미국이 엄청나게 규제를 하니까. 자,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이.
자, 그래서 중국은 상당하게 긴 기간을 디레버리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이 디레버리징 한다는 것은 이제 부채를 갚는, 그죠? 갚는 기간으로 이제 뭐 확장 국면이 아니라 축소 국면으로 들어섰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이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적 저성장,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또는 뭐 30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거기다가 미국이 견제를 하니까. 자, BIS 국제결제은행 중국 비금융 부분의 부채는 지난해 9월에 49.9조 달러를 이는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빚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야. 10년 전보다. 그러니까 중국은 부채 경제로 지금까지 확장해 왔는데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구조적 저성장으로 들어갔다.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결국 이게 우리 한국 경제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그런 구조적 저성장 그건 그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구조적 저성장에 들었다. 여러분, 우리 GDP가 늘어나지 않고 우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 그리고 우리도 디레버리징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서울의 분양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분양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우리가 분양받을 수 없는 가격이 왔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물 경제와 내 소득과 이 괴리감이 생겼잖아. 이제 구조적 저성장이 된 거야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대전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대전에 이제 최근에 뭐 탐방자이 뭐 예를 들어 한 7억 5천에 분양한단 말이야. 본인의 집은 뭐 4억 5천 정도야. 그러면 거기다 3억을 더 얹어서 그 집을 뭐로 분양을 받냐 이거야. 자신 없다는 거야. 3억 그 이자 낼 돈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집이 올라간다고 한도 나는 벌 게 없다라는 거야. 자, 그게 뭐예요? 괴리감이 생긴 거야 이제. 괴리감이. 너무 일반 중산층들의 그 소득에 비해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 자신이 없다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지. 경기 침체. 그죠?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제가 얘기하지만 앞으로 뭐 몇 개 분양은 되겠지만 이제 점점 분양 청약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제 그걸 산 사람들이 입주할 때쯤에 뭐 다 돈 있어 산 거 아니잖아. 다 뭐 프리미엄 바라보고 샀는데 프리미엄이 없어. 그죠? 전세가율이 낮아. 그러면 다 던질 수밖에 없지. 그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제결제은행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지난해 3분기 9월에 295%. 여기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257%, 유로존 평균이 258%. 자, 미국과 유로존보다 GDP 대비 부채 규모가 높다라는 거야. 이건 뭐 국가 부채 같아요. 그죠? 개인 부채는 이렇게 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국가 부채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중국은 부채의 경제로 건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중국 주식이 요즘 맥을 못 쓰는 거야. 자, 중국의 가계부채도 걱정되는 수준이다. 중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10%이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미국에서 부동산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수준이라는 거야. 자, 이 말은 중국인들은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빚을 갚기에 바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는 거지. 그동안 부채 경제로 끌고 왔는데 이제 소비를 못하고 빚을 갖고 있다. 자, 우리도 똑같은 거야. 자, 우리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1위인가 그래요, 1위. 자, 우리도 지금 어때요? 부채를 갖기에 바쁘지. 그죠? 내가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그 빚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 다 아시잖아. 마찬가지로 분양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둔촌주공 그거 13억 예를 들어 한 이것저것 합치면 14억 5천 뭐 15억 들어가면 그거 15억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거기 내가 보기엔 반도 안 돼. 분양받은 사람 중에 15억 현금 내고 들어갈 사람 반도 안 돼. 그러면
그 반은 뭐 물건이 나오든지 아니면 반은 융자를 내서 살 거야. 근데 그 융자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기가 쉽겠냐고.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디레버리징 마인드셋이 고착화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상황에 중국도 빠질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하고 있다. 자, 이때는 이렇게 그 어떤 그 장기 침체로 가면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려도 성장률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중국이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가냐고.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한 50%가 되는데, 그죠? 자, 이런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뭐 올라간다. 평당 2억 된다. 다 그 헛소리죠. 그죠? 아니 어떻게 경제가 안 좋고 실질 소득이 안 올라가는데 전세 금액이 안 올라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냐고. 어? 그럼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불황이면 그리고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으로 가면 우리도 구조적 저성장으로 가고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투비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